2025년 9월 1일 대낮의 도쿄. 평화로운 주택가 세타가야구의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어 교환 앱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SNS와 언어 교환 앱이 어떻게 무서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루디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2025년 9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한적한 주택가 도로였습니다. 세타가야구. 여러분 혹시 이 지역 이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000년에 발생했던 그 유명한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의 바로 그 세타가야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는 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죠. 그런데 2025년 이곳에서 또다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한국인 여성 박모씨, 자영업을 하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세타가야구 주택가의 도로 한복판에서 목이 흉기에 베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과 구급대원들, 그들이 목격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방 씨는 약 1시간 2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불과 3시간 후인 오후 4시 40분 범인은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30대 한국인 남성 박용준. 일본 언론은 그들 특유의 방식대로 신속하게 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까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사람이 만난 방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어 교환 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탄템, 헬로톡, 스피키,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언어를 교환하며 배우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죠. 저도 한때는 잠깐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순수하게 언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이런 플랫폼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24년 박용준과 피해자 방 씨는 일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용준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방 씨는 아마도 한국어나 다른 언어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평범한 언어 교환 파트너로 시작했을 겁니다. 서로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때로는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며 언어를 연습했겠죠.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 표현은 일본어로 어떻게 말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카페에서 만날까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약 1년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 너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채팅으로 나눈 따뜻한 대화, 친절한 말투, 공손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면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 씨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은 어쩌면 작은 위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당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대부분 사람들이 점심을 먹거나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세타가야구에 한적한 주택가. 이 지역은 도쿄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주택들도 즐비하고 가족 단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것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방 씨의 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흉기로 베인 상처죠. 출혈이 심각했고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20분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결국 그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대낮에 주택가 도로 한복판에서 누군가 흉기로 공격을 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인일까요? 범인 박용준은 분명히 그날 방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겠죠. 방 씨는 아마도 별 의심 없이 그 장소에 나갔을 겁니다. 1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마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박영준은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방 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의 위치와 시간입니다. 주택가 도로 한복판, 그것도 대낮 오후 1시 30분. 이 시간대는 주말이라 사람이 밖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은 시간입니다. 산책하는 사람, 장보러 나온 사람, 아이들과 놀러 온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준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극도로 화가 나 있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는 거죠. 둘째, 아니면 정반대로 그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 후 바로 공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워뒀다는 점에서 보면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박용준, 그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방 씨를 그대로 두고 그는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바로 하네다 공항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이 오후 1시 30분, 체포 시각이 오후 4시 40분, 정확히 3시간 10분 후입니다. 여러분, 세타가야구에서 하네다 공항까지의 거리를 아시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박용준은 범행 직후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당일에 급하게 티켓을 구하려 했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요. 둘째, 그는 범행 전부터 도주 계획을 세워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박영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일본 경찰의 대응 속도였죠.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SNS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피해자 방 씨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언어 교환 앱의 대화 내용. 모든 증거는 박용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박용준의 출국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후 4시 40분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박용준. 그는 출국 심사대에 통과하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순간 박영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있었을까요? 놀람? 후회? 아니면 체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단 3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언론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준이 체포된 다음 날인 9월 2일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 TBS, 요미우리 신문, NHK, 교도통신 등은 일제히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세타가야 한국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박모 씨 체포. 한국인 여성 살해 30대 남성 공항에서 긴급 체포. 교제 살인 의심 용의자 신상 공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름, 나이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얼굴과 주소까지도 공개하죠. 이것은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용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흉악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박영준의 이름, 나이, 국적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공된 얼굴 사진까지 일본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할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신속한 신상 공개가 일본 사회에서 범죄 예방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타가야 한국인 여성 피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만남의 위험성. 언어 교환 앱, SNS, 데이팅 앱. 우리는 지금 손안의 작은 기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기술이고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화면 너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은 가짜일 수 있고 따뜻한 말투는 연기일 수 있고 공손한 태도는 가면일 수 있습니다. 방 씨와 박영준은 1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방 씨는 분명 박영준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 해를 끼치겠어? 우리 그동안 좋게 지냈잖아.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방 씨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재외국민의 안전에 외로운 문제입니다. 방 씨는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에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혹은 해외 취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언어는 통하지 않고 문화는 다르고 익숙한 음식 하나 먹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방 씨는 박영준과의 만남을 경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나랑 일본어 공부 같이 하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국적,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중 상당수가 같은 한국인에 의해 저지러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셋째, 범행의 동기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큰 미스테리일 것입니다.
박영준은 왜 방 씨를 살해했을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교제살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능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방적인 감정. 박영준이 방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방 씨가 이를 거절했을 가능성, 거절당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계의 파탄.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였고 관계가 틀어진 후 감정적 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 헤어지자라는 말에 그 말이 살인의 방아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돈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거나 뭐 이런 거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말했듯이 계획적 범행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박영준이 계획적으로 방 씨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 범행 직후 바로 공항으로 향한 것을 보면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였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박영준은 현재 일본 경찰에 구금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일본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국과 다소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용의자를 최대 23일까지 구금하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신문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본의 기소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99% 이상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박영준의 경우 범행 현장이 명확하고 도주 시도가 있었으며 물적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일본 형법 제199조 살인죄의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직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박영준이 사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살인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준은 앞으로 최소 수십 년을 일본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살인범이라는 낙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충동,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실제로 만날 때 안전수칙. 첫째, 첫 만남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첫 만남을 집이나 차 안 또는 인적 드문 곳에서 하지 마세요. 카페, 레스토랑, 쇼핑몰 같은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만남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끝날 예정인지 반드시 알려주세요. 내가 7시까지 연락 안 하면 전화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상대방의 신원 확인. 만나기 전에 상대방 SNS를 확인해 보세요. 프로필이 너무 단순하거나 사진이 몇 장 없거나 친구가 거의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를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술은 절대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거죠. 물론 이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 당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사람, 화를 잘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자리를 떠나세요. 신뢰가 될까? 오해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연락처 같은 거는 저장해두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특히 긴급 전화번호를 반드시 저장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재국 한국 대사관의 24시간 긴급 연락처도 꼭 저장해 두세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감을 믿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호들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직감을 무시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호신용품이죠. 휴대용 호신용품 뭐 그런 거를 따로 구비해 두셨다가, 여성분들 특히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호루라기든 호신용 스프레이, 뭐 안전 알람 같은 거, 그런 거를 가방 안에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언어 교환 앱을 사용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앱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순수하게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 속에 숨어있는 극소수의 위험한 사람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방 씨도 분명 박영준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 넘게 연락하면서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신호가 있는데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열심히 살아가던 한 여성이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40대, 이제 인생의 한창 때잖아요. 자영업을 하며 일본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던 그녀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일본에 있는 딸을 한국에서 걱정하며 기다렸던 부모님, 이제 딸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